집정 왕선이 경종을 찾아와 말했다. 사면령을 내려 억울한 관리들을 풀어주시니 폐하께서 보이신 인자함은 만백성이 우러러 칭송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폐하, 그들이 비록 풀려났다 하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필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며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며 벼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호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나라가 편안하겠습니까? 왕이 올라 처음 실시한 사면령이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할 줄만 알았던 경종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두운 얼굴을 감지한 왕선이 얇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하지만 폐하께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복수법을 만들어 원한이 있는 자들이 복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억울하게 죽은 호족들의 자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복수법을 만들어 원한을 풀어주라. 경종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왕선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일은 집정께서 알아서 하세요. 역시 폐하는 성군이시옵니다. 즉위하시자마자 호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니 훗날 그들은 폐하를 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종은 한 발 더 나갔다. 복수법을 행함에 있어 짐에게 일일이 보고할 것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든 나는 관심이 없으니 모든 일은 집정께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왕선이 기뻐하며 물러나더니 곧바로 신료회의를 소집하여 복수법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광종으로부터 숙청당했던 호족 세력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한편으로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참고 또 참으며 끝내 살아남았더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 아버님의 원수 이제는 갚을 수 있겠다. 그는 늦은 밤 몽둥이를 들고 한 저택 앞을 서성였다. 이윽고 누군가 저택에 들어서려 하자 갑자기 나타나 소리쳤다. 네 이놈, 오늘에야 만나는구나. 나를 알아보겠느냐? 누구냐? 네 놈은 우리 가문을 모함하여 끝내 몰락하게 만들었고 아버님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더란 말이냐?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원한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몽둥이를 휘둘러 남자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 비명소리에 그곳 치안을 담당하는 병졸들이 몰려와 폭행을 말렸지만 끝내 남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군졸의 대장쯤 되는 이가 꾸짖어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가만히 길 가던 자를 개 패듯이 패 사람을 죽였는가? 그는 아직도 분기가 멈추지 않은 듯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간단하게 대답했다. 복수인데요. 그 말에 대장은 별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복수란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 그냥 가자. 이처럼 복수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으로 원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복수법이라 나라의 질서는 그야말로 개판이 되어버렸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맞아 죽는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여놓고는 복수였다고 우기는 자마저 생겼다. 새로운 법에는 새로운 돈벌이도 생기는 법. 한 남자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외쳤다. 자자, 복수해드립니다. 복수한답시고 어렵게 찾아가가 기다리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반드시 복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원한이 있다면 오십시오. 업계 최저 수수료로. 며칠 후 어두운 밤 그는 한 고위직 관리의 뒤를 밟기 시작하더니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죽은 자의 얼굴을 돌려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남자는 주머니에 있는 몽타주를 꺼내 비교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맞나? 아 몰라, 맞겠지. 이놈의 그림들은 다 똑같아 이씨. 처음 복수의 대상은 광종의 치세에 활약했던 신진 세력들이었지만 점차 사사로운 원한과 시비거리로도 복수를 자행하니 고려는 온통 원한이 판을 친 세상이 되었다. 그 사이 경종은 정사를 멀리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다. 모든 나란 일을 집정에게 맡기니 이렇게 편하고 시간은 남아도는구나. 골치 아픈 정치는 때려치우고 그저 마시고 놀자꾸나. 무엇하느냐, 풍악이나 울려라. 게다가 경종은 장기와 바둑광이었다. 오늘날로 친다면 게임광이라 할 수도 있겠다. 왕은 주색 잡기와 게임을 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며 살았고 그 사이 호족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난장판 세상. 복수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이었다. 아버지 광종이 고려의 이 상황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가 찼을까. 그래서 광종은 일찍부터 경종을 그토록 의심하고 왕위를 물려주기 싫어했던 것일까. 광종이 쉬지 않고 달려 만든 고려의 기틀을 그 아들인 경종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아먹고 있었다. 복수법은 1년간 지속되다가 급기야 왕실의 사람들까지 죽어나갔다. 어느 날 왕실의 사람이 천안부원난군과 진주난군까지 살해되었다. 이렇게 왕실의 사람들까지 차례로 피를 보게 되자 경종은 그제야 안되겠다 싶었는지 복수법을 급히 중단하였다.
아마도 광적인 복수극의 끝은 결국 경종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처럼 집권 초기부터 똥볼을 차기 바빴던 경종은 당연히 신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세승로는 경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정치의 도리를 알지 못하셔서 고노에게 오로지 정권을 맡기셨으므로 피해가 종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재앙의 징조가 먼저 나타나 비록 뒤에 깨닫고 뉘우치셨으나 책임을 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거짓과 참이 분별되지 않고 상과 벌이 일치하지 않아 잘 다스려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정사에 태만하셨으며 마침내 여색에 빠지게 되시고 향악 연주를 즐겨 관람하시다가 장기와 바둑으로 이어져 종일 실증 내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곁에는 오직 중과 내수들 뿐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자의 말은 들어갈 곳이 없고 소인의 말만 항상 따르게 되었습니다. 경종은 집정 왕선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짐이 그대를 믿고 모든 정사를 맡겼건만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뭔가? 누가 이따위로 하라고 했는가? 아니 폐하께서 복수를 허락한다고 하시지.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내가 언제? 경종은 복수법을 즉각 폐지하고 왕선을 삭탈관직하여 귀양 보내버렸다. 이 일을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집정 왕선을 지방으로 추방하였다. 왕이 일찍이 선대 인근 때 참소를 당했던 사람의 자손이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드디어 서로 멋대로 죽이는 바람에 다시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데에 이르렀다. 이때 왕선이 복수를 핑계삼아 속임수로 태조의 아들 천안부원 낭군을 죽이자 이에 왕선을 쫓아내고 아울러 멋대로 죽여 복수하는 것을 금하였다. 순질과 신질을 좌우 집정으로 삼아 모두 내사령을 겸하게 하고 원보, 수여를 근신인 지어주사로 삼았다. 광종의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일까? 그날 이후 경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왕선과 같은 괴물이 만들어진 것은 집정 하나에 권력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짐은 좌우 집정제를 도입하여 권력의 균형을 잡을 것이다. 또한 짐은 일찍이 아바마마와 약속한 것이 있다. 또 무슨 똥볼을 찰까 조마조마한 신료들이 두려워하며 물었다.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께서는 당신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토지개혁을 완성하라고 이르셨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드렸으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성심을 다할 것이다. 976년 11월 경종은 광종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받아 전시과를 제정 발표하였다. 경종이 실시한 전시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일반 전시, 공음 전시, 공예 전시가 그것이다. 일반 전시는 각 분야 관리들을 대상으로 노봉을 지급하는 것이고 공음 전시는 5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공예 전시는 각 관청의 공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이렇게 경종은 전시과를 통해 관리들의 등급과 인품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개인광이었던 경종이 갑자기 이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이는 광종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정책을 잘 이어받아 마무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뒤 977년에는 고려 초기 개국공신 및 귀순한 성주 등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하사했다. 전시과가 정착되기 전 고려는 역분전의 제도였고 이는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을 이루는 동안 공을 세운 이들에게 관등에 관계없이 오직 인품과 공로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초기의 제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지극히 주관적이라 왕건의 그날 기분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고 양도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광종 때를 거쳐 경종에 이를 때까지 전시과로 이어지며 상당히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래도 역시 광종 때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면 경종 때의 제도는 고급 공무원 위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경종은 또한 977년 과거시험도 직접 주관하여 아버지 광종의 시스템을 이어가려 노력하였다. 980년에는 이자율을 공식적으로 정하였다. 지금 고려는 각기 책정되는 이자가 다르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짐이 이자율을 딱 정해줄 것이니 그대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라. 폐하께서 정하시는 이자는 어떻게 되옵니까? 쌀 15말에 이자는 5말, 배 15자의 이자는 5자로 확정할 것이니 이를 기준으로 삼아라. 짐이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경종이 정한 이자율은 33.3%에 해당되는 이자로서 오늘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종의 법정 이자율 제도였다. 이렇게 최대치 이자를 제한함으로써 이자 상한제를 추진한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은 다분히 채무자로 대변되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제도였을 것이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고 또한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폐하께서는 어떤 날은 성군이셨다가 어떤 날은 폭군이 되시며 왔다 갔다 하시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구나.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농담 섞어 답했다. 와 그런 줄 아나? 그게 다 가족들의 피가 혼탁하게 섞여서 그런 거 아이가?
하지만 딱 여기까지 열심히 하던 경종은 다시 본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피곤하구나.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다. 임금이라 하여 어찌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놀 땐 놀아야지. 자, 다시 연회를 열고 풍악을 울려라. 예쁜 여인들과 함께 사흘 밤낮으로 놀 것이다. 경종의 행동은 좋게 말하면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열심히 노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성군과 폭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군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일은 최지몽이 찾아와 아뢰었다. 폐하, 신이 천문을 살펴본 바 객성이 죄자를 범하였으니 이는 뜻밖의 병고가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폐하께서는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태조 왕건 때부터 최지몽은 점성술인지 아니면 그만의 엄청난 정보력인지 매번 예언을 통해 선대왕들을 위기에서 구해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최지몽의 예견은 적중하였다. 정말로 왕승이란 자가 반역을 도모하다 처형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왕승은 역사 기록이 없으므로 왕시성을 하사받은 호족이거나 왕족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복수법을 통해 또 다른 원망을 낳은 것이리라. 선대왕 때부터 반역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보아왔을 경종이었다. 막상 그 일을 자신이 당하니 그의 정신은 더 혼탁하였다. 낮에는 바둑과 장기게임에 열중하였고 밤에는 주색잡기에 열중하였다. 경종은 단 한순간이라도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 세월이 1년간 더 흐르자 981년 여름 경종은 결국 쓰러져 버렸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예견하고 사촌동생 계령군 왕치를 불러 말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현명하고 똑똑한 이라도 도망가기 어려우며 혹 짧거나 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다. 내가 앞선 4대 왕의 위협을 잇고 사만을 다스릴 패도를 받아 산청과 토지를 보존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느라 나날이 삼가는 하루가 앞뒤로 7년간이었다. 이 부지런한 노고로 인하여 드디어 병이 생겼으니 바라건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 정신을 편히하고 장차 왕위를 전함으로써 근심을 풀까 한다. 정윤 계령군 왕치는 나라의 여진 종친이고 내가 우애하는 바니 반드시 조정의 대업을 받들고 국가의 창성할 기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 너희 공경과 제시는 나의 큰 동생을 공경하고 지켜서 길이 우리 큰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 내가 매번 예경을 볼 때마다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 데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그를 보며 탄식하고 하늘을 우러르지 않는 적이 없었기에 오늘에 이르러 좌우의 궁녀를 다 맞고 물러가게 했다. 혹시 더 이상 잊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음의 때가 이르더라도 다시 무슨 한탄할 바가 있겠는가. 상복을 입는 기한의 경중은 한제의 합치됨에 의거하여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 13일 만에 주상을 지내고 27일 만에 대상을 지내며 원릉의 제도는 검약함을 힘써 따르도록 하라. 서경, 안동, 안남, 등주 등의 여러 도에서 진수의 임무를 받아서 군대를 거느리는 고난이 있는 자는 맡은 바가 가볍지 않으니 어찌 마땅히 잠시라도 비울 수 있겠는가. 맡은 곳을 떠나 궁궐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각자 임지에서 애도식을 거행하고 사흘 만에 상복을 벗도록 하라. 그 나머지는 모두 다음 임금의 처분에 맡긴다. 그런데 이때의 경종은 아들이 없었을까? 980년 경종은 아들 왕송을 얻었었다. 왜 경종은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의 아들이 갓 태어난지라 차마 왕위를 물려주라는 말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왕위를 물려주라는 말을 했음에도 왕치가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만 아는 역사의 흔적이 되어버렸다. 경종이 탄식하며 말했다. 젠장,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재미나게 놀 걸 그랬어. 이틀 후 7월 11일 경종은 정전인 천덕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왕이 오른 지 6년이었고 나이는 26세였다. 그의 짧은 생은 백성들 말대로 이복남매였던 광종과 대목왕후 사이의 유전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어렸을 때부터 광종의 의심을 받으며 치열하게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바둑, 장기와 같은 게임에 집중하며 고단한 삶을 잊고자 했던 나날들. 거기다 밤낮 주색잡기로 몸을 혹사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고려사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왕은 성품이 따뜻하고 착하며 어질고 은혜로웠으며 유희는 즐기지 않았다. 말년에는 정치를 싫어하고 게을러져 날마다 오락을 일삼고 성색에 빠져들었다. 또 바둑을 좋아하며 소인을 가까이하고 군자를 멀리하니 이로 말미암아 정치와 교화가 점점 쇠퇴하였다. 경종은 18세에 헌해왕후와 겨우 2살 된 아들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경종의 선의를 받은 왕치는 나이 22살에 고려 6대왕 성종이 되었다. 981년 성종이 왕위에 오르며 신료들에게 말했다. 나는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에 언론을 개방하여 누구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교보다는 유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최승로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기뻐하였다. 폐하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시옵니다. 안 그래도 신이 폐하께 건의드릴 말씀이 있었사옵니다.